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자, 2019년 여름휴가 특집 2탄. 오늘의 주제는 댓글 소개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세바공님, JYP HQ 일이 잔뜩 밀렸는데 잠깐 머리 식히려 들었다가 단숨에 2권을 읽어버리고 볼티모어에서까지 구매해버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영원한 사랑에 관한 책이라 추천해 주신 게 감사한데 원망스럽기도 한 이 복잡 미묘한 기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덕분에 밤샘 작업 들어가겠네요. 책걸상 호구 올림. 네. 그런데 밤샘 작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볼티모어에서까지 잇따라 읽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인생 망친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댓글에 박평님 바로 등장하는데요. 멍청한 철벽녀 박평님, HQ는 지금은 읽으셨나요? 전 JYP님의 시급한 업무 있을 땐 읽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심심풀이로 읽었다가 일도 못하고 머리가 복잡해졌네요. 볼티모어에서는 제가 사는 동네가 무대이기도 하고 또래 이야기이기도 하고 왠지 몰래 부자 사촌들 질투하던 제 이야기인 것도 같아서 지도 보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HQ와 겹치는 설정들도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작가의 치밀함도 대단하네요. 뒷바 책걸상 호구는 조엘 디케르의, YG님의, JYP님의 다음 책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세보국님께서 조엘 디케르 스토킹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디케르 새 책 나왔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지만 제목이 스테파니 메일러의 행방불명 정도 될 것 같은데 HQ 스타일이고 마커스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스테파니 메일러의 행방불명이라는 디케르의 새 책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세바공님이 지금 JYP 때문에 며칠을 날리신 겁니다. 네. 그리고 조엘 디케르의 바가 되신 거죠 지금. 네. 조엘 디케르의 HQ하고 볼티모어에서 2권을 다 읽으면은 한 1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한 1200~300페이지 될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틀을 날리는 거예요. 네. 책만 그냥 계속 봐도.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그럴 순 없으니까 한 4~5일 날리신 거죠 지금. 세바공님이 그 책걸상 안 들었으면 훨씬 좋은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놈의 책걸상 덕분에 지금. 디케르 새 책 나오는 것까지 가장 먼저. 심지어 JYP도 아직 체크 네. 못했는데. 그러게요. 제가 가끔 찾아보거든요. 아마존 가서 조엘 디케르 쳐보는데 계속 책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세바공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2020년에 영어판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국어판도 뭐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내년쯤에 네. 나올 것 같아요. 불어로 바로 번역할 거 바로 아닙니까? 번역할 우리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박평은 HQ 아직도 안 읽었어요? 이 멍청한 철벽녀는 누가 한 말이에요? 그게 방송에서 제가 기억하기를 HQ를 박평이 안 읽었다 그러니까 네. JYP가 내가 멍청하다 그랬다고? 멍청하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아니 그걸 아직도 안 읽었어? 바보같이? 뭐 이런 식이야. 왜 그걸 안 읽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거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기억이 안 그 들은 사람이 기억 못하는 거 보면 내가 험한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세바공님께서 멍청한 철벽녀를 쿼테이션 마크를 해가지고 직접 인용하셨기 직접 때문에. 인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뭔가 이거 저기 YG가 말했을 수도 있잖아. 팩트 체크 해봐야겠어요. 직접 들어보고 제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기분 나쁘네요. 안 돌아가서 읽었어요? 얼른 읽어야겠어요. 네. 자, 혹시 제가 말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맥락은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한 말일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HQ 진짜 재밌습니다. 네, 읽어보라고 왜 그걸 안 읽었냐고.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나이사 시즌 2부터 시작해서 책걸상과 정신여고까지 듣고 있는 자체적으로 숨겨진 애청자입니다.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곳이 없어서 책걸상 후기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댓글 써요. 따란! 트레바리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YG님께 사인 받았어요. 과알못의 책알못이지만 우리 책걸상 진행자분이 책걸상 덕분에 알게 되어 멤버가 된 트레바리에서 강연하신다니
이벤트 신청 오픈 기다려서 신청하고 다녀왔습니다. 김상욱 선생님도 책걸상을 통해 알게 돼서 그런지 강연 내내 책걸상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질 위생에 사인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접선하듯 말씀드린 책걸상 얘기에 YG가라고 적어주셔서 이게 뭐라고 신났어요. 누군가에게 사인을 받는 것도 부모님 제외하면 처음이라 즐거운 경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JYP님과 박평님, 혼비 작가님, 써니님 사인도 받고 싶어요. 얼른 독지가로 자라나서 책걸상 나노의사다 정신여고 크루분들 모시고 강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네요. TMI. 제가 이걸 왜 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연 중에 YG님께서 이제를 2-3번 정도만 사용하셨습니다. 책걸상 초반에 이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떠났다가 JYP 때문에 다시 돌아왔던 경험 때문인가 봐요. TMI 하나 더. 강연 중간에 나쁜 직업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악플주의라고 메모했었는데요. QA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계셨고 그 지적에 소신 있게 설명하는 상황을 보고 지적과 악플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책걸상의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일기에나 쓸 내용이지만 반가운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이건 그냥 YG한테 쪽지를 보내셨으면 그러니까 DM 되네요. 보내셔서 같이 대화를 좀.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 책걸상 팬이에요 하고 이 김지은님께서 말씀을 딱 저한테 하니까 저는 또 진공상태님이시냐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진공상태님께서 이 강연에 신청했다라고 댓글을 남기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진공상태님께서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 강연에 못 오셨고 이 김지은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는 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자리에서 또 책걸상 애청자라고 본인을 밝히신 분이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 거기서 이제 YG라고 해주신 건 너무 센스 있는 네, 그러니까 화답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책걸상을 원래는 써달라고 김지은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맥락 없이 책걸상을 써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생각하다가 YG가 김지은님께라고 적어드렸죠. 네. 네, 아무튼 김지은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저나 JYP나 박평 혹은 HB님 만나시면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정말 그냥 서스름 없이 표현 맞나요? 네, 서스름 맞아요. 없이 스스럼 없이 스스럼 아닙니까? 없이 네 어쨌든 간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굉장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 다른 세 분은 그냥 일반 대중 강연 행사 이런 데도 많이 가시지만 JYP는 이제 주로 보건의료 분야 관련 행사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오셔가지고 네, 책걸상 잘 듣고 있다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병원에서 분들.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 여름휴가 특집 2탄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더위를 식혀줄 오싹한 소설. 네. 야, 오싹한 소설. 소설. 어떤 오싹한 소설을 또 가지고 왔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요거는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기보다 이걸 찾고 나서 지금 1탄에 이어서 2탄도 조금 이제 오래된 소설인데 제가 저희 팀에서 옛날 사람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전 극구 부인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나 보다. 옛날 사람. 팀에서 옛날 사람 맡고 있습니까? 네, 제가 좀 3명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네. 4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아닌데 나이는 취향이 나이는 여름휴가 두 번째. 2탄. 네. 약간 취향이? 취향이며 이런 것들이 가장 올드하다, 뭐 클래식하다. 올드하다랑 클래식하다는 참 어감이 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고전 작품 중에서 하나를 뭐 골라왔는데 월화의 곡성 뭐 이런 거 갖고 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월화의 공동묘지? 월화의 네, 이제 그 세계문학 전집 안에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읽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정말로 좀 물리적으로 오싹해졌던 작품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세계문학 왔어요. 전집에 그렇게 오싹한 소설은 잘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 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그중에 뭔가 되게 기대된다. 올드하면서도 클래식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약간 고딕 소설 같으니까 좀 으스스하고 좀 이렇게 유령
스러움. 뭐예요? 설정들도 까봐요. 네. 그 헨리 제임스 작품입니다. 나사의 회전이라는 아, 작품이에요. 안 읽어봤어요. 네. 나사의 회전. 회전? 네. 그 나사의 회전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서히 계속 조이잖아요. 네. 근데 그 나사가 돌아가면서 조이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심리를 계속 이렇게 독자들의 심리를 좀 조여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기적으로 보면 1898년도 19세기 말 네, 진짜 정말 진짜 진정 고딕 옛날. 소설이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1898년이요? 네. 그 즈음에 이런 고딕 소설들이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뭐 의식의 흐름, 뭐 그리고 고딕 소설 이런 것들의 좀 원류, 그리고 뭐 거의 최초의 심리 소설이자 유령 소설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뭐 자연스럽게 붙을 정도로 좀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원조격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오래된 작품인데 버지니아 울프는 이 책을 읽는 우리는 명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우리 안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 내면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러브크래프트 같은 작가는 사악한 위협이 풍기는 불길한 공기, 엄습하는 공포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좀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읽으면 너무 무섭고 좀 무서워져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안 읽었었는데 이 헨리 제임스가 이제 영문학사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현실을 풍자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이 많았었다면 이 헨리 제임스 이후에 약간 인간의 내면이라든가 의식 같은 걸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소설들을 써내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울프 같은 맞아요. 걸출한 작가들이 이제 그 영향하에서 전혀 다른 문학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약간 그런 공포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뭐 보통 이제 YG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뭐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또 뭐 더블린 사람들 같은 작품을 쓴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어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그 문학 사조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임스 조이스 작품이 어렵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 헨리 제임스 소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약간 장르 소설 읽는 것처럼 굉장히 좀 잘 읽히고 그러면서도 무서운 느낌인데 19세기 말 소설인데 장르 소설을 읽듯이 잘 읽힌다. 네. 야,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 나사의 회전은 그러니까 설정은 대충 어떤 설정이에요? 이제 영국의 대저택이 있어요. 대저택도 네, 나와야죠. 대저택이에요. 고딕 소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제 대저택이 나오고요. 이 대저택에 이제 시골에 이렇게 살다가 가정교사로 가게 된 한 여성이 있어요.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평소에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억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제 가정 교사가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아이들 둘을 이제 돌보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집에서 유령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책하는 길에 보면은 갑자기 저 탑 위에 유령이 있고 밤에 이렇게 계단 저택 안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 어두운 계단 끝에 유령이 있고 근데 그 유령은 실제로 있는 유령이에요? 그렇죠. 그거 물어보면 안 되지. 네. 스포일러. 이제 너무 당황해서. 네. 그리고 이제 주방에 있는데 주방 창문 밖에 또 유령이 있고. 그래서 그 유령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게 또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이 소설의 핵심은 이 화자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는 상황도 있고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이 여성이 보는 것, 말하는 것, 처음에는 독자들이 이 진술에 이끌려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보는 것, 여자가 얘기한 대로 보고 여자가 느끼는 대로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유령이 있는 걸까? 아닌 건가? 저 심리가 만들어낸 걸까? 이런 이제 환상과 실제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장면들인데 그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다른 작가들이랑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야, 야,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서로가 서로의 음. 선택한 책 목록을 공유하지 않고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네. 일단 100년도 넘은 책을 갖고 왔다는 것 네. 자체가 일단 오싹한가요? 놀랍고요. 오싹합니다. 제 저거. 존재 저의 선택이 요즘 오싹하던데. 1998년에 나온 책도 이거 네. 오래된 책인데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기를 넘어서는데도 계속 그 전형 그 장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형적인 고딕 소설에 네, 맞아요. 가깝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 헨리 제임스가 그 동생이 되게 저명한 심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하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이제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한데 하나의 그 심리학서를 보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그 헨리 제임스가 아마 윌리엄 네. 제임스 네, 네. 윌리엄 제임스가 형제지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 뭐 이런 것의 창시자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몰라요. 네. 네. 참 아는 것도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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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제임스의 동생이 바로 헨리 네, 제임스라고 네, 네. 합니다. 그래요. 네. 나사의 회전. 분량은 어느 정도 돼요? 분량이 읽어볼만 해요? 짧아요. 짧아요? 분량이 아주 별로, 예, 짧고요. 두껍지 않았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네,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오디오북도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이 또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좀 스산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이제 오디오북으로 최근에 출시가 돼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 자체로도 이렇게 약간 더위를 식히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독서. 그것도 이기도 괜찮겠다. 해요. 네. 틀어놓고. 근데 고딕 소설이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고딕 그 저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랄까 좀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설정들도 아니어서 그러게요. 약간 그 이국적이긴 한데 약간 그 고딕 소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공간 안에서 사실 폐허가 된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되게 지적이어서. 몰락한 대저택 이런 그렇죠. 게 흔히 나오죠. 네. 잘 나가는 대저택. 네. 그런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좀 차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같은 영화가 이제 대저택을 무대로 하는데 그 아가씨 영화의 원작이 그 핑거 스미스인데 핑거 스미스가 사실은 그 과거의 고딕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무대 같은 걸 그런 저택으로 하는 거잖아요. 고딕 소설이라고 할 만한 책 중에 우리가 다 알만한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떠.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제일 그나마 유명한 건가? 딱히 뭐 떠오르는 건 별로 없네요. 그런 장르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런데 그 흔히 이제 뭐 추리 소설이나 공포 소설이나 같은 장르 소설의 원형이라고 꼽히는 게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이잖아요. 거기도 뭐 그런 에드거 앨런 설정은 포의 좀,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대저택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저택 안에서 되게 왜소해지는 인간들이 이렇게 딱 대비가 됐을 네네. 때 이게 기묘한 그 공포감이 그리고 있는 방들도 것 같아요. 많고 네. 그 방들에 뭐가 무엇이 있는지 나타날지 모르고. 모르고 방이 몇 개 정도 되면 그때부터 대저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9칸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한 20개 이상은 있어야 대저택이라고. 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99칸 귀하집도 참 그러네요. 공포스러운 집이다. 네, 그렇죠. 공간을 장악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 한 18세기 중후반 정도를 배경으로 한국에 99칸 기와집을 배경으로 한 고딕 소설 같은 거 누가 만들어서 쓰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대저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원형이 보존돼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99칸 집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게 뭐 경복궁? 네, 많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이 심리 그 교사의 심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는 이 오랜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던 이 저택이기 때문에 이 저택에서 들고 나는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임 가정교사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리고 이런 대저택에 이야기들. 주인이든 뭐 하인이든 간에 거기서 이렇게 오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사연이 많아. 이제 그런 그리고- 것들의 심리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한을 품고 죽은 또 사람들도 있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대저택에는 유령이 많이 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유령 나와요, 안 가정교사가 나와요? 나와요. 이 가정교사 계속 보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아니 그건 들었던 스포일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YG 픽은 네. 뭡니까? 저는 이 소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소설을 하자고 YG가 제안을 했던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오싹하고 무서운 소설을 하자고 제안했던 건 저였던 것 같은데 아까 휴가지 배경으로 한 소설 하자고 JYP가 말했을 때처럼 이미 자기가 소개할 책은 정해놓고 테마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사실 공포 소설을 하면은 그 YG가 좋아하는 스티븐 킹 아닙니까? 아 스티븐 킹 좋죠. 근데 이제 스티븐 킹의 공포 소설 중에서 많이들 아시고 또 무서워하는 소설을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샤이닝이라던가 뭐 미저리라던가 캐리 캐리. 뭐 이런 소설들을 아마 많이들 피범벅.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설만큼이나 임팩트 있으면서도 무서운 소설이 있어요. 1983년 작품이에요. 뭐예요? 작품은? 애완동물 공동묘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애완동물 공동묘지? 네, 애완동물 공동묘지. 그러니까 83년에 스티븐 킹이 발표하자마자 이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고요. 이제 흔히 샤이닝, 미저리, 캐리 그 세 편이랑 묶어가지고 이 애완동물 공동묘지가 스티븐 킹 중기 공포 소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소설로 꼽혀요. 아, 사실 그 뭐 책걸상 오랫동안 들었던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YG가 스티븐 킹 좋아하고 거의 스티븐 king 전작을 거의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킹이 쓴 무서운 소설 계열의 작품들 중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소설이 이 애완동물 공동묘지인 것 같아요. 샤이닝과 비교했을 때 샤이닝과 훨씬- 비교했을 때 훨씬 무서워요. 자, 뭐 설정이 어떻길래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설정이 어떠냐면 일단 주인공은 의사예요. 네, 의사인데 좀 가족들과 좀 약간 편안하면서도 화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이제 그냥 대학교 뭐 보건소의 주치, 예, 보건소 주재 의사 이런 걸 자원을 해가지고 일단 가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직장과 거리가 이제 조금 있는 곳에 근사한 저택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큰 집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마침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집 바로 옆집에는 굉장히 인품 좋고 사람 좋은 그 마을 토박이 이제 노년 부부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꿈꾸는 그런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이제 쫙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적한 도로변에 있는 외딴 집, 하지만 아름다운 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근처에 애완동물들이 죽으면은 그 애완동물들을 묻는 공동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알게 되는데 그 애완동물 공동묘지에 관련된 전설 비슷한 이야기가 그 마을에는 이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장소에다가 애완동물을 묻으면 그 애완동물이 살아서 돌아온다. 특정한 방식으로 죽은 애완동물을 묻으면 살아온다. 살아온다라는 전설. 그러니까 애완동물 공동묘지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을 그냥 뒷동산 같은 곳에 한적한 곳에 이제 그 마을에서 키우던 애완동물들이 죽으면은 주인들이 이제 애완동물을 묻고 뭐 내가 사랑하는 뭐 강아지, 고양이 하면서 이제 나무 팻말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묻어놓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장소에 애완동물을 묻으면 그 애완동물이 살아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다네라는 걸 이제 그 옆집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무심결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에 가봤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방식이라는 게 말하면 안 되는 뭔가 스포일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디테일한 상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딸과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나 아들은 너무나 상실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굉장히 합리성의 화신이고
하지만은 이 가족애가 되게 투철한 이 아빠가 부모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냥 거의 약간 미신에 홀린 듯이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진짜 방식으로 묻어요? 그냥 그 고양이를 그냥 진짜 한번 해보는 살아 거예요. 돌아온다는 방식으로. 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진짜로 살아 돌아왔는데 그 살아 돌아온 그 고양이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 고양이랑은 뭔가 약간 다른 거예요. 느낌이 약간 다르다. 네, 느낌이 약간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 무서워져요? 네? 언제 무서워져요? 이제 이 다음부터 다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 내용은 말 안 하고 하여튼 그때부터 무서워진다고요. 네, 무서워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화 곡성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도 불쾌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 곡성이란 영화가 더 불쾌하고 더 짜증나고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곡성 보면서 이 곡성의 이 감독이 작품을 쓰면서 어쩌면은 스티븐 킹의 애완동물 공동묘지를 참고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이 애완동물 공동묘지도 보면 분명히 마치 그 곡성을 봤을 때처럼 같은 그런 오싹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오싹하면서도 되게 약간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부모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서 자꾸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런 소설이에요. 그 YG는 지난번에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특집에서도 뭔가 읽으면 되게 막 끈적끈적하고 늪에 빠진 것 같고 불쾌하다는 폐허 이런 거 소개하더니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불쾌한 소설을 지금 들고 왔군요. 불쾌감 쪽에 되게 요즘 뭐 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뭔가 분노 이런 게 좀 뻗쳐오르나요? 너희들도 불쾌해봐라. 나 혼자만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억울해. 불쾌할 수 없다. 근데 애완동물 공동묘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샤이닝 미저리 캐리만큼이나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게 아마 이 불쾌감 때문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모종의 불쾌감 혹은 혼란스러운 공포를 주는 작품들을 보면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살지도 않은 어떤 존재들. 그래서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데에서 오는 혼란스러움과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니 지금 그 고양이 에피소드도 그렇고 아들도 어떤 에피소드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쾌감과 공포감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딱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뭔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방법을 그 아빠가 알고 있다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등등등. 그래서 이 소설이 막 나왔을 때 되게 약간 완벽하고 화목한 그 미국식 가정 그 뒤편에 있던 약간 잠재된 공포감 같은 것들을 극대화해서 약간 자극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저는 한국의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어도 제가 느꼈던 그런 똑같은 공포감 그리고 또 약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올 여름에 너희들도 한번 무섭고 불쾌해봐라.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유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사랑하는 어떤 가족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어쩌지 못한 한 사람의 그 심리를 이제 퇴마사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그 소설들의 좀 약간 원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3년도 작품인데 지금 읽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JY픽도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4개의 여름휴가 특집 테마 중에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소설을 읽지 않고요. JYP는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섭다고 하는 소설을 읽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령을 원래 안 무서워하고 초자연 이런 것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잘 읽지도 않고 유령 귀신 친구야. 안녕. 그래서 정말
제가 읽은 수많은 책의 목록 중에서 전부 다 뒤지면서 무서운 게 뭐가 있지라고 열심히 뒤졌는데 아 이게 제일 어려웠구나. JYP는 전형적으로 공포 영화 장르에 해당하는 소설은 거의 읽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말 무서워하면서 보는 영화들도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평범한 가족이 어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필 그 집 뭐 주변에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하필 그 집 주변에 애완동물 공동묘지가 있었다니까. 뭐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그나마 좀 이제 무섭다고 느끼면서 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냥 재미있게 읽었던 약간 일종의 장르 소설인데 Until You Are Mine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만다 헤이즈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인데 뭐 요새 떠오르는 스릴러 작가라고 되어 있고 2003년부터 추리 소설 이런 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는 지금 한 2억 권 번역이 된 것 같더라고요. Until You Are Mine은 뭐 이런 겁니다. 되게 부잣집 부인 사모님인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아이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됐는데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아 유모 나오는. 그리고 그 부자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쌍둥이 딸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도 키워야 되고 새로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애도 출산을 해야 되니까 이 가정부를 그러니까요. 가정부.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부는 아무리 봐도 뭔가 수상해요. 뭔가 하여튼 꿍꿍이가 있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뭐 아이들하고도 잘 놀고 친절한데 이 가정부는 독자들은 느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이 집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나? 남편을 꼬시려고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면서 약간 불길한 느낌이 수상한 가정부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지역에서 임신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신한 미혼 여성을 상대로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배를 가르고 태아도 죽이고 산모도 죽이고 여러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경찰 부부가 있는데 이 경찰 부부 중에 이제 여자 형사 임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자 형사가 이제 범인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 경찰 부부의 여고생 딸이 가출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미혼 상태에서 임신 혹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설정이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계속 뭔가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나마 무서워하는 평화로운 일상에 어떤 또라이가 나타나서 이거를 완전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뭐 이런 설정이 쫙 되는데 그 수상한 가정부가 혹시 또라이인가요? 수상한 가정부는 뭔가 하여튼 다 사연이 있죠. 그리고 그 3명의 여성들의 이 시점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곧 이제 나름 특이한데 이 사만다 헤이즈라는 이 젊은 작가가 맥거핀 기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떡밥이 계속 나오는. 네, 그래서 어느 게 떡밥이고 어느 게 이게 진짜 단서인지를 모르는데 수많은 떡밥을 막 히치콕 스타일로 막 던지다 보니까 이 나쁜 일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나쁜 일의 종류가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네. 독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진짜 떡밥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공포 장르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좀 서스펜스 스릴러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 공포. 우리가 언제든지 뭐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낯선 사람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읽다 보면 누가 범인인지 이 가정부의 이 수상한 행적도 문제지만 이 가정부가 혹시 범인인가? 아니면 연쇄살인범은 누구고 가정부는 뭐지?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런 등등으로 이제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가고 또 막판에 반전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어느 뭐 책이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읽는 독자에 따라서 정말 그 의심이 많은 독자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겠네요. 네. 이 부부 형사가 등장하는 소설이 시리즈래요. 음.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근데 이거라고 언틸 유아 합니다. 마인을 JYP가 그 박평이나 저한테 같이 읽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네. 걸로 봐서는 음. 그렇게 그다지 다 읽었을 때는 좀 신통치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일단 책걸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기억에 남으면 계속 그거 재밌다. 그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장르 소설이나 좀 이런 스릴러 뭐 이런 계열을 좀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밀린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한테 뭐 꼭 읽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정도는 아닌데 그냥 여름 휴가 때 흥미진진하게 긴장하면서 읽기에는 적당한 소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사만다 헤이즈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좀 잘 팔리고 막 수출되는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JYP는 사건이 많고 네. 스토리가 네, 중요해요. 스토리와 사건이 연쇄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절대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소설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읽으면 그게 무서운 행동이죠. 오싹한 행동. 오싹한 행동이죠. 오싹하죠. 네, 오싹한 네. 행동. 네. 절대로 그런 오싹한 행동 하지 마세요. 네. 자, 2019년 여름휴가 특집 2탄 더위를 식혀줄 오싹한 소설 편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저희도 그냥 한 번씩 다시. 사만다 헤이즈의 Until You Are Mine. 네. 저는 그 공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이 샤이닝 미저리 캐리와 함께 무서운 소설로 꼽히는 애완동물 공동묘지를 추천합니다. 네, 저는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추천합니다. 네. 1898년 작품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